네, 반갑습니다. 이지성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제가 꿈꾸는 다락방 출간하고 나서 너무 큰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걸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남역에서 불량소녀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정말 대단히 개성이 독특하더라고요. 막 이 엄청난 이 헤어스타일 아시죠? 이 불량소녀들 하는 하여튼 엄청난 사자머리 헤어스타일에 실내화를 끌고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하여튼 이런 첫눈에 딱 봤을 때 피해야겠다. 옆에 가서 내가 잘못하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자, 이 여학생은 학교도 싫어했고 막 모든 걸 세상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의 인생은 자신의 살아온 대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주 못된 남자들한테 나쁜 짓도 당하고 그리고 10대에 미혼모가 돼요. 미혼모가 되고 그것도 한두 번 그런 나쁜 짓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 여학생이 커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학생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여학생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실업자, 훌륭한 사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저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관심을 갖고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자서전을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When I look into the future, it's so bright it burns my eyes. 죄송합니다. 제가 김치 발음이라서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발음이 뭐 그게 뭐야 막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실례할게요. When I look into the future, it's so bright, it burns my eyes. 자, 친절하게도 그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미래를 바라보았다.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 없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합니다. 내가 미혼모에 가출에 마약에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은 나는 항상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내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면 너무 눈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미래라는 거예요. 저는 오프라 윈프리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내가 지난 청소년 시절에 살아온 인생을 보면 오프라 윈프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착했고 저 술 마신 적도 없어요.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없습니다. 마약이요? 누가 공급해 주지 않아서 전혀 상관없었어요. 제가 했던 유일한 나쁜 짓이 있다면 엄마 몰래 전자오락실 가서 전자오락 하는 거. 만화과에 가서 만화책 보는 거. 정말 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오프라 윈프리는 하고 저하고 인생을 지금 비교했을 때 오프라 윈프리는 제 나이 때 100만 명의 시청자를 가진 미국의 아주 뛰어난 앵커 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오프라 윈프리 나이 때 그냥 기껏해야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마지막 문장에서 찾았던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비록 저보다 엉망진창,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은 그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쳐다보는 미래가 다이아몬드만큼 밝은 미래였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생생하게 꿈꾸는 걸 많이 시도해 봤지만 그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제 미래를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생생하게 꿈꾼다는 거,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과연 그 법칙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거대한 성공을 이루려면 그 성공에 걸맞는 엄청난 그런 믿음의 확신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꿈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뜁니까? 가슴이 뛴다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가슴이 뛰는 정도로 안 된다고 오프라 윈프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릴 정도.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에 내 손에 얹었을 때 내 뜨거운 꿈 때문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손에.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꿈을 꾸어라. 그런 사람만이 그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는 평생에 걸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상 생생하게 꿈꾸는 걸 실천을 해왔는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실천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책을 읽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리얼라이제이션 이거를 발음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그냥 앞에 제가 로버트라고 생각하시고 로버트 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버터 발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었어요. 자, 리얼라이제이션 이거를 비비드 드림.
요약해서 R 이꼬르 VD. 이 RVD 공식의 힘이 바로 가장 오프라인 인프레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미국 사람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RVD 공식을 사용했을까? 자, 박정희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셨죠? 안타깝게도 말년에 금속과 더불어 세상을 하재가셨지만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원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육대학을 공부 못해도 갔습니다. 반에서 15등만 해도 2다리 뻗고 갔어요. 지방에 있는 교대는요. 제가 저도 그냥 공부 대충 하다가 학력고사 때 잘 찍어서 이렇게 간 케이스예요. 이렇게 찍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하면서. 제발 이번만은. 잘 맞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교대에 들어간 순간, 저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1학년 때 교생 실습을 갔는데, 저희 반 선생님이 48세신데,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너 임마 어제 회식 안 왔으면서 뒤통수를 꿀밤을 먹이는 거예요. 딱 보고 느낀 게, 내가 48살 먹었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딱 그 순간, 이거 할 게 못 된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중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3일 뒤에 철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빗자루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기 때문이죠. 네, 어떻게 들어간 교대인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교사 생활을 처음에 할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할 때는 지금처럼 교사가 치열하지 않았거든요. 미달이었습니다. 지금 군인 있을 때 시험을 봤어요. 아는 게 있어야죠. 또 정말 당황스러운 게 제가 군대 있을 때 IMF가 터져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취직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원래 꿈이 계속 작가였는데, 그래서 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상병 때부터 매일 1년 반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했던 게 7차 교육과정이라고 교육과정 개편된 거거든요. 그 책을 제가 교육학 서점에 전화해서 최신 교육학 책이라고 해서 받아서 열심히 1년 반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병장 때 시험을 보러 갔어요. 딱 이렇게 끼고 가서 이제 있는데 옆에서 이제 또 다 이렇게 책 펴내놓고 이제 꺼내놓고 아침에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요점 이렇게 딱 확인을 하잖아요. 반대 다 6차 교육과정인 거예요. 전 7차를 공부했는데 제가 옆에다가 왜 6차를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7차는 내년부터인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시험을 쳤어요. 쳤는데 아는 문제가 있습니까? 6차는 거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막 장문의 편지를 썼죠. 제가 아는 내용까지 쓰고 밑에다가 여기까지 기억이 나지만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다 보니 총검술 16개 동장은 떠오르는데 어쩌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미달이다 보니까 합격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객관식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객관식 20% 주관식 80%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관식이 많다 보니까 장문의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또 글을 열심히 습작을 하던 때인데 오죽했겠습니까? 가서 군인 정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임전부태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교사가 됐는데 제 꿈은 아니었거든요. 현장에 딱 나갔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기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건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분이 저처럼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20살 때부터 23살까지 제 기억으로는 대구 사범학교 옛날 교육대학교죠. 거기서 5년간 공부를 했어요. 대단히 공부를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졸업하고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한 문경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뒤에 장군이 됩니다. 투사가 되는데요. 도대체 박정희 인생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군인, 육사 나온 사람도 투사가 못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박정희는요, 초등학교 교사할 때 숙직실에 뭐가 걸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의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자기 자취방에도.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장군이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박정희는 가슴이 뜨거웠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장군이 되겠다고 그리고 학교 가서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가르쳐. 저 이상한 놈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즉 꿈꾸는 다락방에서 나오는 사전 VD 기법을 박정희 대통령은 실천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10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이 되죠. 장군 이후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코엑스 가보셨습니까? 서울에? 자, 코엑스를 만든 사람이 남도구 전 한국무역협회 회장입니다. 강남구 상점동이 말이죠. 허습지 벌판인 습지였었대요. 그때 이 사람이 이분이 뭘 꿈을 꾸셨냐면 그걸 보면서 매일 가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루 인구 3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있는 거대한 무역센터를 짓겠다.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서울 인구가 아무리 많고 그런다지만 무슨 무역센터에 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냐.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코엑스 아시죠? 무역센터. 30만 넘는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남도구라는 사람의 마음속의 꿈, 생생하게 이분이 얼마나 생생하게 바라봤을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프라 윈프리만큼 바라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재능교육이라고 아시죠? 재능교육을 만드신 분이 박성훈 씨인데요. 1977년에 학습지 시장에 처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재능교육하면 대단한 회사지만 이분이 처음부터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무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빚만 지는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해서. 지금은 상상을 가지 않는 거죠. 이분이 12년째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RVD 공식을 실천을 합니다. 자, 이분은 인터뷰에서 따온 건데요. 회사를 접느냐 마느냐는 순간에 이분이 뭘 했냐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자기가 해외 지사를 그렸어요. 그리면서 자신이 개발한 학습지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꿈을 꿨습니다. 국내에서도 빚지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능교육의 학습지는 해외 영업부문 1인데요. 중국, 미국, 홍콩, 호주 등에 진출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그 사람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비아 씨 아시죠? 읽어봤었죠, 책. 초등학교 때부터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세계를 꿈꾸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특이한 케이스. 신창원. 신창원이 어떻게 교도소를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신창원의 책을 보면요.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지그지글러시 정상에서 만납시라는 책을 만납니다. 거기서 RVD 공식을 알아요. 생사의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그걸 교도소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실천합니다. 자기가 머릿속으로 막 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환풍기를 뚫고 이렇게 해서 가겠다. 놀랍게도 3년인가 4년 뒤에 자신이 꿈꾼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전주교도소에 벌어진 거예요. 그냥 자기가 늘 상상한 듯 하던 대로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별로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신창원은 RVD 공식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죠.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의 전기를 보면 히틀러는 RVD에 미친 사람입니다. 히틀러라든지 신창원은 RVD를 부정적인 경우로 사용한 건데 RVD 공식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뭐 신창원이라든지 또는 박정희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만 RVD 공식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4년째입니다. 이게 상당히 젊어 보이고 30대 초반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힘든 인생이 있었어요. 10년간 무명의 세월이 거듭됐는데 하여튼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이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이야기를 하면 미친놈이 돼요. 제가 미친놈이 됐습니다. 이렇게 20살 때 처음으로 작가가 되겠다. 작가의 꿈을 꾸었어요. 전 너무 기뻤어요. 내가 드디어 꿈을 갖게 되었구나. 막 말을 했죠.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한참 고민하시면서 네가 읽는 책을 작가가 되려면 좀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써야 하는데 일기도 안 쓰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드래곤볼 이런 거 보다가 맨날 걸려서 혼나고 이렇게 막 안타까운 눈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근데 어떻게 좀 정상으로 돌릴까 하는 이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이제 같은 교대 동기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어떤 친구는 쌍쇼자 주고 들어가는 욕을 하면서 너 같은 그런 미친놈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또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잖아요. 뭐 텔레비전에서는 꿈을 가져라. 그래서 현실에서 꿈을 가지면 왕따를 당합니다. 막 제가 그 피해자인데 그런 인생이 이렇게 딱 하는데 제 꿈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18시간 몰입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제 자기개발 최초의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우리나라의 출판사 40군데 원고를 보냈어요. 쫙 보냈더니 다 출판할 수 없다고, 한 권도 안 팔린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러면서 어차피 그렇잖아요. 누구나 영웅은 시련이 많은 법이야. 그러면서 다시 20군데를 보냈어요. 막 처음에는 이제 좀 괜찮은 출판사인데 20군데는 거의 뭐 C급이죠. 막 설마 이런 회사에서 막 오겠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다들 말도 안 된다고. 뭐 어떤 분은 막 A4 용지 2매 분량으로 이 책이 팔릴 수 없는 이유, 당신이 작가가 될 수 없는 이유 쫙 써서 이렇게 보내시. 그 출판사 어딘지 알아요. 미음자로 시작한 출판사인데 그분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랄한 평가를 내려서 막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내가 무너질 수 없죠. 다시 20군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군데 보냈는데 막 1인 출판사 있잖아요. 막 그런 데 보내면서 논문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안 되면 이 지구가 나의 글을 원하지 않는 거니까 난 뛰어내리고 말겠다. 내 글을 원하지 않는 세상은 나 있고 싶지 않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한 달 뒤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출판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퇴짜를 맞는 거 있잖아요. 내 진심을 보여줬는데 그런 느낌. 계속 다 안 된다, 아니다, 읽어보지도 않았다, 왜 안 읽어봤냐, 그 뭐하러 읽어보냐 당신 책을.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18번째까지 아닌 거예요. 2번 남았는데 남아 이런 중천금이잖아요. 뛰어내려야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20번째도 안 됐습니다. 80군데 출판사에서 노를 했어요. 저는 이제 너무 탈진해가지고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너무 탈진해가지고 너무 사람이 힘들다 보니까 어디 뛰어내려면 높은 데 가야 하잖아요.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원기 충천하고 뛰어내려야겠다.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 와서 가자마자 쓰러져서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일어났더니 또 가뿐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아 이런 중천금 뛰어내려야 하잖아요. 뛰어내렸죠. 침대에서 딱 뛰어내려. 그리고 다시 원고를 다듬어서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다시 도전해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다시 원고를 쓰면서 어떤 꿈을 꿨냐면요. 그 전까지는 제 꿈이 좀 작았거든요. 한국에서 좀 이제 뭐 좀 알려지는 작가, 유명 작가가 되는 게 꿈인데 이게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돼야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1인 출판사, 영업사원도 없는 그런 출판사도 퇴짜 놓은 책을 가지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겠다고 저는 그런 꿈을 갖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저를 싫어하는 세상.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기면서 차라리 이때 눈물을 흘리느니 눈물 대신 땀을 흘리자. 어떤 땀이냐. 내가 꿈을 꾸면서 막 이마에서 땀을 흘리자.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그래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제 책이 2권이 뭐 중국 대만에서 번역돼서 출판된 게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문해창작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대 나왔습니다. 글 쓰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학교예요. 저 글 쓰는 거 열심히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교대 나와서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선생님 됐어요. 아침 출근 7시부터 저녁 퇴근 6시까지 학교에 다 상납하고 글 쓸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가가 됐잖아요. 문해창작과 나오고 서울대 국문과 나온 사람도 작가 못 되는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무진장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되기 힘든 것 중에 하나 작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작가는 다른 음악이나 영화와 배우와 달리 40대나 50대부터나 책을 좀 내면서 독자를 가질 수 있는 게 저자라는 작가라는 그런 직업인데요. 저는 다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눈물밖에 안 나는 그 가슴 아픈 인생의 밑바닥에서 제가 눈물 대신 꿈을 꾸면서 땀을 흘렸다라는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이 제가 증명하기 때문에 책을 쓸 수 있는 거고 나와서 여러분 앞에 제 공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어딜 가나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센스 있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참 행복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꿈꾸는 다락방을 출간하고요. 이 공식을 내가 처음 알았다.
그래서 내가 적용해봤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많은 분이 저한테 메일도 오고 뭐 싸이월드에서 방명록에 나온 게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생하게 꿈꿔서 취직했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번듯한 강남 최고의 그런 청소년 교육단체에 취직을 했다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사보에다 기록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기념으로 책을 한 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중견기업의 여자 부회장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꿈의 보물지도라는 책을 보고 사진 VD를 해왔는데 당신 책을 보고 여태까지 인생 헛살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꿈꾸는 다락방에 나오는 이 모든 기법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이런, 그리고 시험 성적이 올랐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인순이 콘서트장에 가서 그 얼마나 인원이 많았겠어요. 딱 10명 뽑아서 콘서트 기념 사인 CD를 준다는데 그 순간 RVD 공식이 생각난 거예요. 막 꿈을 꿨더니 진짜 받았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교보문고에 올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교보문고 서평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시도를 인생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천을 해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제가 최근에 일하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뭐 전남에서 계시는 분인데 별명이 성공 제조기라고 그래요. 이분이 시크릿하고 꿈꾸는 다락방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처음에 이제 이분이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이건 좀 20대 여성 스타일이잖아요. 뭐 표지가 이래? 이러면서 던져놨대요. 표지가 좀 간사해 보이기도 하고 막 던져놓고, 시크릿은 보니까 표지가 중후하잖아요. 딱 읽고, 근데 시크릿 보니까 자기가 해오던 거래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던 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 있으니까 이거 또 뭐야? 뭐 다락방? 이러면서 비행기는 왜 있어? 이러면서 읽으시고 나서 책을 덮자마자 바로 출판사로 전화 걸어서 700권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자기 아시는 분들이 다 나눠주신. 그러면서 출판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참 신기한 분이 계시다. 개인이 700권을 사셨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라고 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강남에서 뵀습니다.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분도 특강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해왔던 모든 방법이 여기에 있더라. 시크릿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시크릿은 방법이 없더라. 이러면서 시크릿은 주문을 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뭐 감사했죠. 시크릿 주문해도 되는데. 저랑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는 꿈꾸는 다락방 전도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반드시 성공을 하니까. 모든 방법이 적용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이 그분이 강의 다니면서 꿈꾸는 다락방 이야기만 하고 다니신답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나이도 많으시고 인생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업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단 하나 이걸로 정하고 내가 그동안 더 큰 성공을 꿈꿔왔는데 그 성공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게 바로 이 RVD 공식의 실천적인 기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강의의 1편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2편을 들어주세요. 상대성 이론 아시죠?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이 있습니다. 저는 특강을 할 때 책에 있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 어딜 가든지 신선한 애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서 고객 서비스라고 할까요? 자, 제가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론 여기 특강 오려고요. 머리에 쥐나게 공부했어요. 그전에는 요약 다이제스트 된 거 20페이지짜리 책 썼거든요. 근데 뭔가 새로운 걸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 힘듭니다, 정말.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론에 관한 책, 이렇게 두꺼운 거 4권 읽고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성공에 도움되는 것만. 자,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 누구나 아실 겁니다. E는 mc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도출해냈습니다. 자, 물질이란 광속 빛의 속도의 제곱에 질량을 곱한 에너지가 형태를 바꾼 존재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르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드리죠. 자, 물질이 알고 봤더니 이 있잖아요. 이거 마이크, 책상, 에너지들라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의 과학자 눈으로 봤더니 이것이 에너지가 강한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상대성 이론이 발견한 진실이 뭐냐면요. 물질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마이크라는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루 셀 수 없는. 그래서 1g의 나무 토막이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다 방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2만 톤의 물을 섭씨 100도씨로 올릴 수 있습니다. 원자폭탄 아시죠? 플루토늄 이 조그마한 에너지를 모두 다 상대성 이론의 공식에 따라서 모두 다 열어놓으면은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원짜리 동전 6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십니까? 그 모든 에너지를 쓰면은 10원짜리 동전이 살아있진 않지만 만약에 생물이라고 해봐요. 10원짜리 동전 6형제가 모여서 우리 일 한번 저질러 볼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구에서 가장 큰 경기장 이름이 뭡니까? 월드컵 경기장이 있죠. 월드컵 경기장 6개를 채운 물을 섭씨 100도씨로 다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은 에너지가 모아져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순신 장군 보시죠. 이순신 장군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다 끌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3척의 배로 그 13척도 뭡니까? 다 부서지고 패잔병들 모아서 이순신 장군이란 그 한 분이 자신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일본군하고 싸우니까 133척을 다 무찔러 버리잖아요. 링컨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써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질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죠? 대기업 CEO들 아닙니까? 삼성그룹 CEO들은 1년 연봉이 수백억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기업 CEO들. 저 혹시 총각내 야채가게라는 책 다 읽어보셨죠? 이영석 씨는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 최고 아닙니까? 이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 에너지를 하루에 쓰고 있을까요? 이분은 그 책에서 말합니다. 하루에 18시간 일하잖아요. 자, 그리고 정재영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 전 세계 보험 설계사 중 단 0.1%만이 속해 있다는 TOT, Top of the Table. TOT 기록을 9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도 하루 18시간 일을 한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회장도요. 하루에 18시간 일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자, 프랜시스 콜리스 박사는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한 분인데요. 이분 20년 동안 하루 평균 18시간 일한 기록을 갖고 계세요. 그것도 여러 수많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삼성이라든지 이런 CEO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열정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에 대한, 자기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여기 하루 18시간 동안 20년씩 일하는 분 계신가요? 있을 수도 있겠죠. 자신이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니까 그게 물질을 끌어오는 능력으로 변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자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자론은 말이죠. 세상은 원자보다 가득 양자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양자론자들이요. 입자 가속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양자를 관찰했는데 평상시에는 양자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미세하게 눈에 보이다 퍼져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양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양자를 쳐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퍼져 있던 양자가 한 곳으로 모아져서 수축이 됩니다. 바늘 모양으로 수축이 되거든요. 즉 뭐냐면은 우주의 에너지가 말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혀낸 과학이 양자론인 거예요. 양자론 하면 어렵게 들리시죠? 핸드폰 양자론에 탄생시킨 겁니다. 컴퓨터 양자론이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양자론의 최신 양자론 결과물, PDA 이런 모든 것들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 속의 양자론인데 그 양자론에 따르면 우주의 에너지가 인간의 의식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생생하게 꿈꾸면은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자기가 작으니까. 한번 잠깐 꿈꾸면 양자가 뭉치는 거죠. 뭉쳤다가 그만둬버리면 풀어져서 다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생하게 끝없이 꿈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론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모르지만은 눈으로는 안 보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목표를 놓고 계속 매일같이 꿈을 꾸면은 생생하게, 정말 생생하게, 리얼하게 사진도 갖다 놓고 테이프도 갖다 놓고 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내 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꿈은 이겁니다. 나는 이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주변의 양자들이 다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물질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하면 물질의 형태로 전환돼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는 게 양자론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파울로 코넬료 맞죠? 하여튼 이 미스터 파 소설가님. 이분의 책 다 읽으셨죠?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자네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자,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자네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양자들이 반응하겠어요. 다시. 자네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꿈꾸면 온 우주가 자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네. 파울로 코넬료가 발견한 진실이 아닙니다. 수천 년부터 내려온 고대의 성공 원리예요. 파울로 코넬료가 그걸 자신의 소설에 밝혀낸 거죠. 그 전부터 끝없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양자론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꿈을 생생하게 꿈을 꾸고 그것도 간절하게 꿈을 꾸면 양자들이 반응해서 우주에 가득 찬 양자들이 반응해서 내 꿈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전한 성공을 꿈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요. 저는 거짓말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가서 제가 강의장에 와서 뭐 여러분 꿈꾸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막 뭐 이거 꿈꾸고 저거 꿈꾸세요.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의 전 살아온 인생, 제가 경험한 것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던 게 있었어요. 작가의 꿈이었어요. 정말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생생하게 꿈꾸고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타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막 꿈을 꾸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없지만은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내가 막 병자를 고쳤다든지 막 주식시장을 막 움직였다든지 막 뭡니까 막 또 요새 유명한 아나운서가 누구 있죠? 아니 박세리 얼굴에 뾰루지 나라 막 이렇게 막 생생하게 꿈꿔서 막 박세리 얼굴에 뾰루지가 난다든지 이런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솔직히 평범한 한 사람이 경험해서 이룬 것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RBD 공식을 사용해서 하면은 그 사람이 간절히 꿈꾸는 거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말 여기서 좀 더 노력하면 두세 개까지는 될 수 있다. 하지만은 그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이루려면 그 사람이 어떤 좀 더 다른 요소가 있어야겠죠. 사실 영웅의 어떤 그 운명을 타고났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한 가지 꿈만 이뤄도 어딥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또 꿈들이 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공 제조기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국내 최고를 제가 꿈꾼다고. 아니 그 무슨 소리예요? 국내 최고가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자신의 사업이든 기타 어떤 일이든 내가 꿈꾸는 게 있다면 국내는 이미 좁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 있는데 서울대학교 꿈꾸지 마세요. 시시합니다. 요새 아이비리그에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 3,200명이 가 있는데 재작년에 서울대가 지금 아이비리그인 거예요. 서울대 꿈꾸지 마시고 아이비리그를 꿈꾸세요. 많잖아요, 우리나라. 박원희 양, 이런 또 뭡니까? 쌍둥이 형제 하버드를 쏟아. 이런 사람들 사진 다 구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오래가지고 아이 책상에 딱 놓으면서 아이랑 함께, 얼마 시간 안 들잖아요. 하루에 10분씩. 생생하게 꿈을 꾸면서 합격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하고, 이미 합격한 것처럼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 간절함이 되다 보면은 제 책에 나오잖아요. 이 포토 메모리 기능이 오작동이 바로 잡혀져서 놀라울 만한 학습 능력이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뇌의 기능에 5%도 못 쓰고 죽잖아요. RBD 공식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5%밖에 못 쓰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과학자가 10% 썼다 그러면 우리는 6, 7%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꿈꾸는 RBD 공식을 사용하면. 그러면 6, 7%면 어딥니까? 대한민국 최고 대구도 남아요. 세계 진출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최근에 BBQ 사장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BBQ 다 드셔보셨죠? 되게 맛있어요. 올리브 기름으로 바뀐 뒤로 더 맛있어졌는데, 이분 사업체가 미국도 다 진출해 있잖아요. 중국, 일본 다. 아니, 세상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할아버지 있죠? 그분 고향이에요. 거기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양념통닭을 팔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분이 옛날부터 세계를 꿈꾸셨더라고요. 인터뷰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꿈을 좀 거대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생각하면 막 너무 두렵고 떨려서 내가 감히 이 꿈을 꿀 수나 있을까 이렇게 거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야지 작은 꿈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내 최고 놓고 하다 보면 대구 최고밖에 못 돼요. 세계 최고를 해야 국내 최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꿈 때문에 가슴 설레본 적이 있으십니까? 3분밖에 없으시네. 뭡니까?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왜 인생을 헛사시는 거예요? 꿈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꿈도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작가의 꿈을 처음 가졌을 때 도서관에서 갖게 됐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꿈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뭐가 되고 싶다라는 작은 간절한 바람 있죠.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 바람, 호프. 또 제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죄송합니다. 이 간절한 바람을 내가 붙드는 겁니다. 꿈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붙들어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의 형태를 내가 노력해서 부여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꿈은 시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 옛날에 그 뭐 명랑시집 90년대 막 유행했었는데 처음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한 꿈이었습니다. 우리 소녀들, 10대 소녀들 막 울리는 그런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 바람이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있었어요. 제가 28살 때까지 제가 꿈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꿈과 바람의 차이가 꿈이라는 건 만들어간다는 건지 몰랐어요. 28살 때 제가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제가 1000권 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집을 했는데요. 공통점이 그겁니다. 꿈을 만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런 유치한 시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뭔가 에너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글을 쓰는 작가로 꿈을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들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그 사람들을 꿈꾸고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걸 노력하면서 내 꿈의 형태를 점점 구체화를 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꿈인 거예요. 바람은 그냥 바람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꿈은 내가 의지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이 강연 끝나고 가시면 집에 가신 다음에 내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꿈이 뭐였지? 내가 뭐가 되고 싶었지?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그 꿈에 최소한 몇 개월에서 1년 넘게 그 꿈에 조금씩 형태를 부여해 나가는 겁니다.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 이때 필요하겠죠? 자신의 꿈을 먼저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수집을 하십시오. 그분들의 사진도 수집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머릿속에 인이 박이도록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꿈이 하나씩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꿈의 형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탄력을 받는 겁니다. 그런 완벽하게 구체화된 꿈을 가지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꿈을 가지면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휘파람이 전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왜? 오늘 이 하루는 다른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하루를 반복적으로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지만 나는 다른 거예요. 내 가슴은 뛰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내가 활동하는 모든 시간이 설레는 꿈으로 가득 찼으니까 거울 보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루를 살 때 피곤한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교사면서 시간이 없어서 2년 6개월 넘게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글을 썼는데요. 퇴근하고 나서.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갖고 있으면요. 설레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잠자기 전에 정말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고요. 꿈에 취해서 아름답고 뜨겁게 살고 잠자리에 들려면 가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꿈의 효과입니다. 꿈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그 꿈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행복한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진정한 성공을 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꿈을 갖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고 누군가의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의 전염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 있죠. 꿈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냉철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제 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제 동생들이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제 동생이 3명이 있는데 다 여동생인데 한 명이 지금 레지던트예요. 그리고 한 명이 의과 마지막 학년이고 한 명은 지금 약대 나와서 약사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의대 약대 입학 계획서를 다 짰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저는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공부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난 이단화였어요. 그래서 제 동생들은 부모님이 제시하신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루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요. 꿈을 믿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한다. 그래서 제가 작가의 꿈을 얘기했을 때 제일 반대하고 말도 안 된다고 부정하신 분이 부모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부모님은요. 다른 사람들의 꿈을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서 누가 나와서 막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더니 막 대꾸면 이러는 거면 텔레비전에서 우리 가끔 나오잖아요. 보시면서 아이고 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꿈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무시하지 않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이 바뀌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은 꿈에 대해서 잘 함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증거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꿈을 가짐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요. 주변 사람의 인생이 변하면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기왕 이 지구에 왔다가 누구나 다 가지 않습니까? 왔다 가는데 기왕에 왔다 가면은 내 자신도 정말 뿌듯하게 살고 가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발자국 하나 찍어놓고 가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나중에 내 자식이 나를 기억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꿈을 참 믿고 꿈을 격려해 주시는 멋진 분이셨어. 내 인생이 참 힘들 때마다 내 부모님 말씀이 생각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면 좋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부모님 맨날 공부하라고 막 짜증내고 두들겨 패고 막 정말 엄하고 막 참 대단하신 분이셨지. 참 자식들한테 참 추구의 흐트러짐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 다시 한번 만나면 한번 만나고 싶다. 만나면 이 뭡니까? 생물학적 그리움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인간적인 그리움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힘들 때 엄마 아빠 해주신 말씀, 힘들 때 더 꿈을 가져라. 이런 말씀 기억하면 아이도 인생 자라면서 뭡니까? 부모가 생물학적 부모를 넘어서 정신적인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스승이 멘토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RVD를 가지고 무엇을 생생하게 꿈꿀 것인가? 물질적인 것, 성공, 좋습니다. 저도 책에다 써놨어요. 왜 그러냐? RVD 공식이 그런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밝혀야 할 건 밝혀야 하겠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요. 무엇보다 우리들이 사랑을 꿈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예요. 연애하자는 이야기 아니고요. 얼굴이 확 변하시는 분들. 사랑, 마음속에 따뜻한 상태 있잖아요. 이런 걸 꿈꾸자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고 싶고 남을 사랑을 하고 싶고 남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가 초등학교 교사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참 주고 싶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작은 관심을 준다는 게 참 어찌나 힘든 건지. 제가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랑을 좀 꿈꾸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좀 사랑을 주는 모습,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사랑을 꿈꾸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전 지금도 학교는 참 싫어해요. 저 공부 가르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제가 정신적인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그게 발령받고 1년 동안 대단히 나쁜 선생님이었는데 1년 뒤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 쪽으로 진화해가는 교사로 좀 발전이 됐거든요. 사랑을 꿈꾸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하고 만남에 있어서 있죠. 권위적이고 옛날 그 선생님 보면 한번 선생님 상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그 나쁜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저였어요. 처음에 발령받고. 군대 제대하고 15일 만에 교사가 됐는데 수백 명의 쫄병들을 거느리다가 딱 갔더니 교실에 갔더니 쫄병들이 또 40명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좋아. 이러면서 너무 좋아. 이러면서 야 반장 물 떠와. 어깨가 아프네. 네 부반장 출동해서 막 안마하고 진짜 그랬어요. 정말 그런 나쁜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바라는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저는 애들은 얼굴 보면 애들 맨날 놀잖아요. 참 좋은 때야 이러면서 고생시키면서 막 그러죠. 고생도 해봐야지 이러면서. 그러나 제가 사랑을 꿈꾸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변하면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막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참 조숙하게 음란물에 눈뜬 아이도 알게 되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게 자기 고민을. 그게 제가 뭐 압니까? 그러죠. 그냥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 딱 이야기, 선생님 제가 어제 삼촌이 연필 부인 흑심 품었네를 불려왔는데, 삼촌이 이렇게 딱 감추더라고요. 저 궁금해서 봤는데,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그럼 막 화끈해지면서 막, 나도 옛날에 그런 시리즈 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그래서 딱 듣고 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뭔가 이쯤에서 선생님답게 이렇게 뭔가 말을 해줘야 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손잡고 떡볶이나 먹을까? 이러면서 떡볶이 좀 사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몇 번 해주다 보니까 애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떡볶이 사주고 나서, 야, 그거 좀, 안 보면 안 되겠니? 삼촌이 딱 숨겨놓으면 모른 척 해. 아니면 삼촌 나쁜 놈 써가지고 뭐, 일기장에 써놔서 엄마 아빠 좀 보여드리던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번 몇 마디 간단히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음란물을 완전히 끊은 애가 있거든요. 죽고 싶다라는 아이들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엄마 아빠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학원 다니면서 너무 힘든 아이들 많거든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막 강남 대치동. 이상한 동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치동 사시는 분, 친척분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동네예요. 아이들을요 공부 기계로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클리닉이 강남 대치동이 제일 많잖아요. 말이 청소년 클리닉이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하거든요. 가면 정신병 환자들 앓는 분들이 정신질환 가진 분들 복용하시는 약 줘요. 아이들한테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 강남 대치동 정말 뛰어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한편으로 그 아이들은 소수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보다는 대다수 아이들은요. 제가 아는 저희 교회 목사님이 강남 대치동에서 목회 활동을 하셨는데 13년 동안 7명이 넘는 제자가 자살했대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 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또 제가 교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런 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텔레비전 매스컴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뭐 대단한 것처럼. 그 여러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대치동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0.1%의 확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거기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은 대부분 10대부터 정신질환 알아요. 심하지는 않겠죠. 비슷한 작은 그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서 자살하게 되고 사회 부적응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상상하는 게 가장 좋구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꿈꾸는 다락방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읽으셨겠지만은 사랑과 감사로 넘치는 마음은 우리 몸 안에서 백혈구와 엔돌핀은 대량으로 생산한다.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일을 상상하며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 다비드 소벨, 좀 발음이 조금 버터식으로 나오는데 뭐 예방의학 과장이시고요.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엔도르핀의 분비가 촉진되고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 결과 면역력이 크게 강화된다. 우리가 사랑을 상상을 하면은 우리 마음속이 먼저 건강해진다는 거죠.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행복한 미소가 항상 끊이지 않겠죠. 불행한 일을 겪어도 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겨나가고 자신의 삶을 불행이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의의 2편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3편을 들어주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미국의 어떤 여성분이 쓴 수기더라고요. 책 속에 있던 작은 수기였습니다.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남편도 암으로 죽었어요. 30대 후반에. 얼마나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고통 때 신앙을 가지신 분이어서 교회 나가서 매일 눈물로 왜 이렇게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근데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이제 꿈꾸기 시작한 대로 어떻게 변하셨냐면요. 이분이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대요. 너에게는 아직 삶이라는 선물이 남아있다. 남편도 없어지고 아이도 없어졌지만 네 자신의 삶이라는 선물이 아직 남아있는데 왜 벌써 네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분이 자살하려는 심정으로 교회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자살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변화가 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유쾌한 이야기인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이제 가볍게 나서 목발을 짚기다 했어요. 석 달 동안.
그래서 이제 막 매일 짜증나는 거죠. 목발 짚고 다니면서. 뭐 내가 왜 하필 뭐 그 인간, 막 나 받은 인간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매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미 뭐 이렇게 목발 짚은 거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노트를 하나 딱 펴놓고 목발로 인하여 감사할 점을 적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죽지 않았다.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감사한 점을 왜 이제 알았지? 교통사고 죽을 수 있는데 죽지 않았다. 내가 안 죽어서 좋은 점. 아이들이 좋아한다. 부인이 좋아한다.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로. 양쪽 목발 2개를 짚을 수 있는데 하나밖에 짚지 않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목발이 정품이다. 뭐 이런 것까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즐겁게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너무 신선한 충격인 거예요. 목발을 짚고 막 이런 사람이 짜증내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좋다고 이렇게 다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또 그렇게 만나니까 뭡니까? 고객이 자신이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니까 고객이 이 사람에게 끌리는 거죠. 왠지 이 사람 말은 들어주고 싶고, 왠지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랑을 상상하고 사랑을 마음속으로 채우고 이렇게 RVD로 사랑을 상상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들 인생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 고객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제 고객은 우리 학교 아이들이에요. 독자님들이에요. 내가 사랑을 상상을 하면은 내 고객인 아이들이 저하고 친해지고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랑을 상상하면 마음속에 행복해지면서 건강해지면서 그게 얼굴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객을 대할 때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만나서 대면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이 뭡니까? 내가 고객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고객을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만났을지라도 고객은 뭐 바보입니까?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구나. 나한테 도움을 주려는구나. 그런데 내가 돈 벌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그 사람이 과연 많은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기술적인 면을 발휘해서 끌어모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상한 사기 같은 그런 기술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고객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고객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단순히 나에게 상품을 판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팔고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줬어라는 그런 따뜻한 그런 자취를 고객의 마음에 남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항상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니까 이제 고객이 뭡니까?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되니까 고객이 자연스럽게 감동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그 판매하시는 그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은 CEO도 될 수 있겠고 자영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노디자인 김영세 씨 아시죠? 제 책에도 이렇게 사례가 나오는데 이분이 지지난주에 조선일보 인터뷰한 걸 봤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나쁜 디자인은 고객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디자인한 나쁜 디자인. 가장 나쁜 디자인. 가장 좋은 디자인은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고객을 사랑하고 내가 판매하는 무엇에 대해서,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대충 저로 하여금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고객을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우면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공의 비결은 간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몇 년도까지 돈을 얼마 벌어야겠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간절하게 생생하게 꿈꾸고 그러면 그 기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건 이미 증명이 된 사례예요. 하지만은 그건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건 너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면 내 자신이 또 뭡니까?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제 사례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RVD가 왜 미국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는 RVD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역사가 미국 건국과 더불어서 RVD 역사가 공식을 적용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국은요. 역대 대통령 때부터 지금 현직 대통령까지 항상 그 옆에 RVD 전문가가 있었어요. 유명한 성공학의 대부들이죠. 성공학이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다 국가 브레인으로 다 비공식적인 브레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옆에서 지도자들에게 끝없이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다 가르쳐서 교육을 받았어요.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턴도 마찬가지고요. 다 뭐 줄리안이 뭐 오바마 이런 사람들 다 옆에 다 있어요. RBD 전문가. 미국은 그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대기업 회장들이 있죠. 최고 경영자 협회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 정기적으로 모여서 RBD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아요. 뭐 1억 원, 2억 원씩 전문가에게 지급하면서 10만 달러만 이렇게 지급하면서 받습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최상층 리더들은 말이죠. 미국의 최상층 그에 들어가자마자 RBD 전문가가 따라 붙어요. 그 사회에 진입하자마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공을 극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 아시죠? 타이거 우즈는요, 골프 선수인데, 천재라고 추앙받는 골프 선수들이 타이거 우즈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골프 천재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장애물을 보면 미소를 짓는다. 나는 확고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결심을 힘차고 열정적으로 수행한다. 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려운 모든 것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뛰어넘는다. 나는 늘 정신을 집중하고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친다. 나의 결심은 강력하다. 나는 내 일에 모든 힘을 다한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타이거 우즈가 6살 때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테이프 내용입니다. 타이거 우즈 아버지는 타이거 우즈를 키워낸 사람인데 RVD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타이거 우즈가 6살 때 골프채를 쥐어주면서 이것을 하루 종일 타이거 우즈 방에다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6살 때부터 무의식 중에. 동영상 기법 제 책에 나오죠. 최고의 골프샷을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그것을 잠들기 전에 항상 보고 시합 전에 보는 거. 이거 프로 데뷔하기 전부터 끝없이 했던 거고요. 또 어떤 걸 했는지 아십니까? 제 책에 나온 상상의 멘토 읽어보셨죠? 2분 계시네요. 자꾸 좀 민망하게 이러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상상의 멘토 보셨죠? 네, 상상의 멘토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상상의 멘토를 한 명 설정을 해놓고 그 멘토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거. 타이거 우즈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한 인터뷰에 따르면요. 타이거 우즈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정신훈련이 있는데 타이거 우즈는 골프 천재 50명 있죠. 위대한 골프 천재 50명을 장점을 다 따서 이분은 이거 뭐 샷, 뭐 자세, 다 뭐 표정 이런 걸 다 따가지고 50명을 가지고 한 명의 위대한 골프인을 만들었답니다. 상상의 인물이죠. 그 사람에게 항상 가르침을 청하고 그 사람하고 매일 시합을 한대요. 상상 속에서. 한마디로 꿈꾸는 다락방에 나오는 기법을 모두 다 6살 때부터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골프 천재들한테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연습만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골프 천재들은 연습 안 하나요? 그 사람들은 6살 때부터 연습 안 했을까요? 타이거 우즈보다 연습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왜 타이거 우즈를 따라갈 수가 없느냐는 거죠. 연습, 우리가 노력하는 것, 땀 흘리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RVD 공식을 실천을 안 하는데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면에서 너무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RVD 공식을 자기가 활용을 한다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게 쳐다보시면 전주를 오해합니다. 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인물.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죠. 저는 이건희 회장을 대단히 존경을 해요. 그분의 인간적인 면은 모르겠어요. 업적을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만나보지 못해서 아마 1년 같이 생활하면 존경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업적은 존경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매력을 느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책을 또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특별한 성공을 거두었을까? 정말 제 연구 주제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라는 책도 출판을 했는데 그것도 힐러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 힐러리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힐러리가 원래 강한 여자인 줄 아시죠? 전혀 아니거든요. 힐러리가 대학교 1학년 때 집으로 전화 걸어요. 울면서. 이 학교 도망치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요. 이게 입학해서
그때 처음에 웰즐리대라고 미국 명문 여자대학인데 입학해서 보니까 너무 다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외국 한 번 갔다 온 게 나이가라 폭포 수학여행 가본 게 한 번인데 자기 친구들은 다 부잣집 딸이에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방학 때 다니는 애들이에요. 다 부자죠. 얼굴이 막 바비인형처럼 예쁘죠. 공부도 막 그 있잖아요. 미국의 또 상류층 사교육도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대단한 사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꼈어요.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졸업이라도 할 수 있을까? 왜 힐러리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힐러리도 이제 RVD 공식을 사용합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힐러리 상상의 기법 아시죠? 상상의 멘토링. 그 루즈벨트 그 여사, 루즈벨트 그 부인이셨던 그분,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를 놓고 사진 VD를 계속하면서 상상의 멘토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파워가 생기니까 미국 최고의 심리학자, RVD 전문가, 상상의 멘토링 전문가 진 휴스턴이라는 사람을 백악관에 초빙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받아요. 힐러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 1위잖아요. 여기에는 RVD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거의 책으로 이렇게 써낼 정도로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이 국내 최고면 전 관심이 없었을 거야. 대기업인데 당연하지. 자기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건데. 근데 이분은 세계에서 최고가 됐잖아요. 그 반도체 분야에서. 이건 정말 우리 5,000년 역사상 이건 뭐 거의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전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이건희 회장도 RVD 공식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안 놀라시는 분도 많으시죠. 이건희 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세요? 다 알고 계시는구나. 사적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건희 회장 보면은요, 다른 기업 회장하고 달라요. 출근을 안 하시잖아요, 회사에 잘. 자신의 연구실 겸 쓰는 그 자택에서 앉아서 뭘 합니까? 명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상을. 이건희 회장 관련 책에 다 그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일을 안 해요, 이분은. 회사 가서 회장 일을 안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집에 앉아가지고 잠옷 입고 앉아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는 거예요. 계속 어떤 때는요. 초밥 한 개 먹고 하루 종일 초밥 한 개 먹으면서 앉아서 하루 종일 상상에 잠깁니다. 그게 이건희 회장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은 자기 미래를 만들어요. 그 이건희의 청사진 기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다 이게 세세한 모든 미래를 다 예측을 해서 자기가 미래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완벽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장단을 불러 모으죠. 윤종용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를 합니다. 내가 미래를 이렇게 그렸다. 따라와라. 그리고 자기 미래 그림만 딱 그려서 윤종용 부회장도 그 책도 보면 똑같이 얘기가 나와요. 이건희 회장은 일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만 그린다. 청사진을 딱 완벽하게 해서 윤종용 부회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들어가서 초밥 드시면서 또 다른 미래를 상상을 하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기업 회장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삼성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제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경제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왜 집에 혼자 틀어박혀서 끝없이 상상만 하고 있느냐는 거죠. RVD 공식이 뭔지 아시니까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런 정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성공을 이룬 비결에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RVD에 쏟은 대가가 주어진 거죠.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RVD 공식을 알았을 거예요. 지금도 알고 있고 하시지만 과연 RVD 공식을 내 인생에서 얼만큼 쓰고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막 죄책감 가지시는 표정들을 막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딱 걸렸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다 하루야. 어쩌다 한 번씩. 꿈꾸는 다락방 시크릿 꿈의 보물지도 해야 돼. 하면서 억지로 하다가 힘들어. 자고. 이게 바로 고객 찾아가고 자기 일하고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이게. 자,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나간 일은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일 갖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요. 앞으로 오늘부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은 첫 번째 날입니다. 처음 들어보셨구나. 유명한 말인데 다 함께 저랑 큰 소리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은 첫 번째 날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은 오늘부터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지난 과거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의 삶은 내가 결정한 걸까요? 부모님이 결정한 걸까요? 나라가 결정한 걸까요? 이건 좀 많이 아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RVD 공식을 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성공을 이루는 요소로 정리를 하자면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결국 행복이죠. 내 자신의 행복. 내가 행복해야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래요. 막 고민 상담하러 오시는 분 많거든요. 선생님 우리 애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요? 막 얘기 들어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내리는 처방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물어봅니다. 헬스클럽 다니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꼬치꼬치 해봤습니다. 매일 안 다니시죠? 헬스클럽 다니세요라고 처방을 해드려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자기 자식한테 간섭을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애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애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공부도 편안하게 해서 성적이 올라요. 인간성도 좋아지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긍정적인 겁니다. 헬스클럽에서 자기가 상쾌해지니까 아이한테도 즐겁게 대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신나니까. 그럼 아이가 엄마 보고 좋은 거예요. 옆집 누구는 엄마한테 맞았다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밝고 명랑하니까 아이가 힘을 얻고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사니까 뭡니까? 공부도 신나게 하고 그래서 성적도 오르고 학교에서도 항상 밝은 얼굴이니까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헬스클럽을 권하는데 헬스클럽 다니세요? 막 어째 이게 조작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헬스클럽 열심히 다니십시오. 자, 이것처럼 간단해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만 만나면 난 지금 기분이 좋아. 저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 행복해, 좋아. 그런 사람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저 사람만 만나면 너무 좋아서 나 저 사람과 너무 얘기하고 싶어. 저 사람 팬이야. 이런 사람이 뭐 내가 정말 좋은 무슨 아이템이 있다 이러면서 권하는 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권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안 하냐고 하고 뭡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권하는데 다 알려주겠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낼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뭐 저는 그래요. 막 무슨 제가 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특강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교육학도 그래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자녀 교육 기법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그냥 우리나라는 막 진짜 재밌는 나라예요. 막 누가 막 내 아들 막 이렇게 해서 하버드대 보냈네 그러면 막 기법 짜자자자 나오고 막 넘쳐나요, 넘쳐나요. 제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육 관련 저자들, 대단한 엄마들에 대한 뭐 책, 강연 이런 모든 것들을 접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요? 짜증나. 짜증났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걸 다. 근데 저도 책에다 무슨 기법 이런 걸 뭐 좀 써놓긴 했지만 되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다시는 이런 거 안 해야겠다. 짜증나더라고요. 기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데 엉뚱한 기법 갖다가 한번 해보세요. 애들도 다 알아요, 쇼하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성공학 관련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공 기법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무시무시 많아요. 다락방에도 기법 나와 있는데 이게 제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기법을 이제 모아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제가 정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짜증나. 또 짜증나네. 막. 짜증나요. 어쩌라고. 난 뭐 내 몸 하기도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이런 기법을. 판매 기법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 응대하는 기술.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
당신이나 좀 그거 해보라고. 당신이나 매일매일 그거 하라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가 뭡니까? 나의 행복한 얼굴이죠. 진심으로 행복한 내 얼굴. 진심으로 웃고 있는 얼굴. 내 얼굴을 보고 고객의 시름을 덜을 수 있다라면. 정말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든 세상 아닙니까? 어려운 세상이에요. 저 뭐 민생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걸 저 잘 압니다. 저도 대단히 많은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뭐 공부 못한다고 하필 교대를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 많은 교대 들어가서 공부 못한다고 진짜 무시도 많이 당해봤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막 동생들이 다 공부 잘하니까 내놓나이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세상의 거친 세파를 저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정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막 여동생들은 막 다 중학교 걸러서 1등인데 막 반에서 막 20등하고 막 집에 가기가 막 힘들어요. 막 이런 오죽해서 초등학교 때 가출을 했겠어요. 3시간 만에 잡혔지만 대학교 때도 교대에 가고 싶지 않아서 가출했었어요. 이 성공을 하지 못하면, 돈이 없으면, 명예가 있지 않으면,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잘 압니다. 정말 잘 알아요. 저 돈 없어서 고통도 정말 많이 겪어봤고요. 잘 아는데 제가 느낀 결론이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되면 이 힘든 걸 내가 정말 내 앞에 누구 앞에나 짐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혼자 난 끝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삶이 있고요. 십자가 그냥 뽑아가지고 등에다 짊어지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면서 웃으면서 걸어가는 삶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후자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십자가를 지고 웃으면서 걷기 시작을 했거든요.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잖아요. 제 글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항상 하루에 20-30분 이상 자신의 행복한 모습, 모든 행복한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을 마음속에 앨범으로 저장을 해두고 넘겨보면서 행복한 내가 고객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간절하게 상상하라고 정말 제가 부탁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그런 여러분은 고객에게 신뢰를 받게 되고 그리하여 물질적 성공은 그저 따라오고 여러분이 또다시 행복 전도사가 되어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강의의 저작권은 강사와의 협의에 의해 엔타임에 있으며 무단 복제는 법으로 금합니다.